네, 이번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게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1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맞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재고자산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품이나 상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품이랑 상품은 1년 안에 무조건 팔려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1년 안에 팔릴 거를 예상해서 그냥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유동자산은 당좌랑 재고가 있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1년은 맞는 표현인 겁니다. 1번은. 됐어요? 2번. 현금 흐름표 작성 중이라고 되어 있죠.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만 나타내는 장부예요. 현금이 얼마 들어왔냐? 현금이 얼마 나갔냐? 되나요? 그러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안 나와 있는 분계는 현금흐름표에 작성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돈이 들어온 거랑 돈이 나간 것만 작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금이랑 출금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저희가 7월 1일 날 보험료를 냈습니다. 7월 1일 날 보험료를 내면 결산 때 뭐 잡아요? 상급 비용으로 기말 수정 분계를 하죠. 그러면 보험료를 냈을 때 현금흐름표가 작성될까요? 기말 수정 분기할 때 현금흐름표가 작성될까요? 보험료를 냈을 때. 맞아요. 보험료를 냈을 때는 실제로 현금의 유출이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에 작성이 되지만 기말 수정 분기 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작성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거랑 나간 것만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채를 빌릴 때 현금 유입 시에는 발행 금액으로 표시한다. 발행 금액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받는 돈, 맞는 얘기인 겁니다. 액면가는 안 적혀 있다고요. 현금흐름표에. 근데 항상 유출과 유입만 나와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발행 금액으로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2번까지 맞는 얘기죠? 3번. 상계 금지 원칙에 따라 매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은 매출 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없다. 이게 땡이죠. 여러분들 저희가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뭐가 있던가요? 대손 충당금이 있죠. 받으러 온 바로 밑에도 대손 충당금이 있죠. 그거 자체가 빼지는 항목이어서 대손 충당금은 채권의 차감 계정이라고 불렀잖아요. 3번이 땡이죠. 표시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죠. 있다가. 표시할 수 있다가 맞는 말입니다. 상계 표시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 하는 얘기일 겁니다. 재무상태표를 킨다고 해도 보시면 외상매출금이 지금 4억 3,500이죠. 밑에 대손충당금이 얼마예요? 300 얼마죠? 근데 오른쪽에 얼마 써 있어요? 4억 3,200 써 있죠. 그럼 딱 봐도 외상매출금에서 충당금을 빼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표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는 거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이 정답일 거고 4번 보면 자본 변동표 작성 시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분류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본금에 대해서 분개를 할 때 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할 때 자본금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원래 그냥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쓰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계를 보시면 그냥 자본금을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냥 자본금 말고 우선주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또 있어요. 자본금은 두 개로 표시한다. 맞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모르면 자본 변동표를 키세요, 그냥. 아시겠죠? 문제에서 그냥 키라고 돼 있는 말인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면 한번 켜보면 이런 식으로 보통주, 우선주 나눠져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인 건 압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충분히 찾아서 풀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좀 찾아서 좀 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같은 지문은 어렵더라도 꼭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거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2번. 매도 가는 증권 문제.
회계 때부터 많이 풀었죠. 얘는 100%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문제가 막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잘 봐보세요. 보세요. 얘랑 얘가 있죠. 얘랑 얘가 있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너 실제로 매도 가는 증권 얼마에 샀어?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분개할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을 분개를 할 때 장부에 평가 손실이 있으면 평가 이익으로 분개해요. 손실 먼저 없앤다 그랬어요. 손실 먼저 없앤다 그랬죠. 이런 평가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회사가 주식 산 거 이렇게 오르고 있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최초 취득원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초 취득원가는 과거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 거를. 이해되셨나요? 20년도 거는 볼 필요도 없는 문제인데 막 이거 뭐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매도 가는 증권은 언제 취득했는데요? 19년도 3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최소한 19년도에 공정가치 평가했던 이걸 보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19년도에 취득했으니까 19년도 공정가치 평가한 장부를 보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럼 보세요. 매도 가는 증권이 얼마 돼 있어요? 150대 있죠. 평가액이 얼마 돼 있어요? 20대 있죠. 그러면 요때 분계 결산 때 어떻게 잡았어요? 매도 가는 증권 얼마 증가시켰었을까요? 20이겠죠. 그러니까 평가액이 20 잡혀 있으니까. 대변에 평가이익 이렇게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분개를 한 다음에 장부가 이렇게 써졌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얼마짜리였던 거예요? 130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해가 되나요? 평가 이익의 2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아 매도 가는 증권도 20을 증가시켰었겠구나. 그러면 원래는 130만 원짜리였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정답은 그냥 1번이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것도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일부러 세무 읽으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 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만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이때 이제 파악했죠. 그러면 지금 매도 가는 증권 150이라고 되어 있고 평가액이 20대 있죠. 근데 다음 내년이잖아요. 20년도에. 20년도에 매도 가는 증권이 얼마 돼 있어요? 10만 원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그럼 원래 평가 손실 잡죠. 평가 손실 잡지 말고 제가 항상 평가액 먼저 없애라고 했죠. 평가액 10만 원도 없앴을 거니까 이익이 10만 원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뭐 이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산 거만 물어봤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분기까지 그냥 대리 짐작해보면 대변으로 매도 가는 증권을 얼마 감소시켰어요? 10만 원. 딱 봐도 150이 140 됐으니까. 맞아요? 그럼 원래 차변에 뭐라고요? 원래 이게 맞는 거죠. 원래 평가 손실 잡을 건데 평가이익이 20이 원래 있었으니까 평가이익을 얼마 없어요? 10만 원 이렇게 없앴으니까 이익도 10으로 줄었겠죠. 되셨나요? 근데 각 평가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최초에 얼마에 샀냐 물어봤으니까 최소한 과거 평가 금액을 보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정답은 1번. 그래서 이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한 문제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분석하는지만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세무 읽으면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고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1번, 2번은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3번 문제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회계 변경 잘 나오고 있잖아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회계 변경 1번.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맞죠? 정책의 변경은 소급해서 적용해서 과거의 장부부터 뜯어 고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은 맞는 표현이고 2번 제가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2번 지문 저번에 풀었던 회차에 나왔던 지문 똑같은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같이 이루어지면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고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에서 과거 장부부터 뜬다 그랬죠. 제가 과거 장부부터 뜯고 전진법으로 간다 그랬어요. 전진법으로 한 다음에 과거 장부 뜬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 정보부터 뜯고 전진법으로 가자고 했잖아요. 이번 문제가 틀렸네요. 맞아요.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 효과를 먼저 한 다음에 추정을 한다고요. 맞아요. 저번에 풀었던 지문은 올바르게 나왔지만 이번 지문은 틀리게 나온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번에 풀었던 회차가 아마도 여기서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이거 88에 풀었던 거잖아요, 이런 문제. 88에 풀었을 때 이 문제. 이렇게 좀 이런 거죠. 요 지문이랑 지금 반대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정책과 추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정책을 먼저 하고 추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요게 맞는 표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번 문제는 맞췄겠죠.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풀 때 뭐라 그랬어요? 회계의 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만약에 처리하는 경우는 종료율이 아니라 뭐부터예요? 개실부터다 해서 이런 장난은 원래 잘 안 칩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문을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됐어요? 3번 지문 같은 것도 한번 보면 추정의 변경을 했대요. 추정의 변경을 했으면 여러분들 이게 전진법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단기부터 뭔가 장부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꾼 걸로. 그러면 투자자한테 나 추정의 변경했어요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적어놓는 장부가 주석이잖아요. 주석. 3번도 맞는 지문인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4번 지문은 이것도 저번에 봤던 거잖아요. 정책과 추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으로 본다. 맞는 편이잖아요. 정답은 2번밖에 없겠죠. 됐어요? 그래서 회계 변경은 지금 보니까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문제 나오지만 나왔던 지문 가지고 돌린다고요. 더 이상 나올 지문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은 회계 변경은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보이면 저 같으면 공책에다 차라리 회계 변경을 써놓고 올바른 지문들을 쫙 써보겠어요. 눈여겨서 본 다음에 시험 보시면 풀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도 풀었던 지문이니까 맞춰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4번 문제. 세무는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대안에 뭐랑 교환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내 기계랑 맞아요? 누구예요? 대안 차량 운반구랑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같은 자산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종자산의 교환이라고 불러요. 같은 자산을 교환할 때는 동종자산의 교환이라고 부르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가치가 기계장치의 가치랑 차량 운반구의 가치가 완전 다르면 교환을 할까요? 안 하겠죠. 다 비슷하니까 바꿀 거 아니에요. 기계장치가 10원짜리고 차량 운반구가 1억짜리면 누가 바꿔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의 교환은 가격대가 비슷할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회사는 뭐 받을 거예요, 지금? 대안한테. 차량 운반구 받을 거 맞아요? 얘 지금 얼마로 잡을 거냐라고 물어본 게 이 문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운반구를 잡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제 기계장치 값이랑 차량 운반구 값이랑 거의 비슷하겠죠? 완전 똑같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차이가 조금 나면 현금을 주거나 현금을 조금 더 받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 지금 기계장치를 대한한테 이렇게 지급하면서 차량 운반구를 이렇게 갖고 올 거 맞아요? 그러면 항상 잡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차량 운반구를 받을 때 항상 잡는 게 내가 지급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금액으로 잡게 돼 있어요. 내 기계장치 공정가액이 얼마예요? 450만 원짜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장부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실제로 팔았을 때 가치인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차량은 방법 얼마 잡아요? 450만 원. 맞아요? 대한은 뭐 받았어요, 지금? 대한이라고 해서는. 저한테 기계장치 받을 거죠. 대한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잡을 때 뭘로 잡을까요?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서로 준 자산의 공정가치를 잡는고요. 받은 거래.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450을 뭔가 잡을 거죠. 그럼 뭔가 정답이 2번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 기억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의 가치가 비슷하긴 할 거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조금 더 주거나 더 받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얼마래요? 뭔가 20만 원. 그럼 여기까지만 푸셨으면 최소한 여기서 20을 더하거나 20을 빼겠다라고까지는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최소한 430 아니면 470이 나와야 되는데 470이 없으니까 우선 정답은 1번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는. 이해가 되셨나요? 웬만하면 어렵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차량분 방법 450까지 잡는 건 왜였죠? 내가 준 자산의 공정가치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450에서 저 20만 원을 줬나요? 받았나요? 받았다고 돼 있죠. 현금으로 수령했다. 맞아요? 그럼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차량 운반구를 그냥 450으로 잡았어요. 이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450만 원은요. 나중에 결산 때마다 뭐예요? 비용 처리하죠. 감가상각비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450만 원의 비용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만큼 뭔가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450만 원 비용 처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20을 받았다면서요. 맞아요? 여러분들 450짜리인데 20을 받았으면 결국에 비용 처리되는 거 얼마예요? 430 맞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현금 수령액을 20을 빼서 430만 원만 취득원가로 잡게 돼 있다고요. 20은 받은 건데 비용 처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럴 때도 있죠. 지금 문제는 현금을 받았다는 문제가 나왔지만 현금을 줬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을 준 회사는 저희 회사예요? 대한이에요? 대한이죠. 대한이 저희한테 준 거잖아요. 대한은 아까 저한테 뭐 받아요? 기계장치 받는 거 맞아요? 대한이 기계장치라는 자산을 잡을 때는 대한이 준 차량원 방고의 공정가치대로 잡는다라고 했죠. 얘는 이렇게 잡을 거잖아요. 기계장치를. 근데 잡을 건데 현금을 대한은 줬어요? 받았어요? 대한은 줬죠. 그럼 얘는 플러스 20을 잡아야 될 거예요. 대한은 돈을 더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용 처리가 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산을 교환할 때 써드릴게요.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자산 준 공정가치대로 취득원가 잡는다고 했어요. 공정가치에다가 현금 지급액은 더하라고 했어요. 현금 지급액은 돈을 쓴 거니까 빼라 그랬어요. 더하는 거. 지급한 거니까 쓴 거잖아요. 썼으니까 취득원가로 같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혹시나 현금 수령액은요. 더해요, 빼요? 얘는 빼라고요. 이게 공식입니다. 되나요? 일반적으로 취득원가라는 건 뭐예요? 돈을 쓰고 사온 값이잖아요. 현금을 줬으면 당연히 더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도 많이 나오는 편은 솔직히 아닙니다. 근데 한 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최소한 이제부터 우선 기억할 건 뭐예요? 자산을 교환할 때는 내가 받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항상 뭘로 잡으라고요? 내가 준 자산의 공정가치. 맞아요? 그럼 이 문제를 이제 만약에 딱 봤을 때 공정가치 450은 떠올릴 수 있죠. 450을 떠올린 상태에서 현금을 주거나 받은 거를 찾아보라고요. 맞아요? 얼마 줬다고, 얼마 받았다고요, 지금? 20. 450에서 최소한 20을 더하거나 뺄 거라고요. 근데 470은 없으니까 430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고. 문제 풀 때는.
저희가 문제 풀 때 뭐 식을 쓰여서 문제를 푼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로 잡는다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푸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 문제네요. 재고자산.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1번 문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만들라고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그냥 길게 푼 거잖아요. 맞아요? 1번 맞죠? 팔라고 갖고 있던 것들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제품과 상품. 쓰려고 갖고 있는 건 원재료 수목품이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너무 당연하죠? 취득원가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올 때 쓴 돈. 쓴 돈을 장부에 적잖아요, 여러분들. 분계를 쓴 돈을 적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품을 예를 들어서 상품을 1,000만 원에 구입했다. 상품 얼마 잡아요? 1,000만 원 잡죠. 그거 자체가 취득원가는 장부금액 한다고 맞는 거예요. 1,000만 원에 샀으니까 분계를 1,000만 원 적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결산 문제 때 그런 걸 얘기했어요. 평가 손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평가 손실은 어떨 때였어요, 여러분들? 시가랑 원가를 비교할 때 뭐가 클 때예요? 이게 클 때라고 했습니다. 원가가 클 때. 제가 평가 이익이라는 건 없다라고 했잖아요. 시가가 큰 게 당연하다 이러면서. 이럴 때 제가 무슨 법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저가법. 저가법 뭐였어요? 낮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요거였습니다. 맞아요? 저가. 저번에 제가 결산 문제 풀면서 제가 장부도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그때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제품 3,000, 평가 손실 500, 그리고 장부 금액은 2,500.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보니까 다만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맞는 얘기잖아요. 시가가 적은 거니까. 맞아요? 시가가 뭐라고요? 취득 원가보다 낮은 경우면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낮은 금액이 시가죠. 낮은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된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던 말던 항상 낮은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는 건 똑같아요. 왜요?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저가법이에요? 아니면 정상이에요? 이건 정상이죠. 시가가 큰 건. 그럼 여러분들 요거도 장부 금액이 뭐예요? 높은 금액이 장부 금액이 돼요? 낮은 금액이 장부 금액이 돼요? 낮은 금액이잖아요. 그냥 원가니까. 아니, 어떤 경우도 낮은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는 건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뭐 저가법이라는 뭐 단어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낮은 금액이 항상 장부에 써지는구나. 이렇게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2번도 맞는 지문 맞죠? 그 다음에 3번. 에이, 이건 맞아야죠. 보험료는 재고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죠.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뭐예요?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번가에 가산을 해야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틀렸네요. 이거 부대 비용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겠네요. 맞지요? 그렇죠? 항상 어떤 돈이든 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돈은 부대 비용이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대표적으로 보험료가 부대 비용이 드는 거는 뭐냐면 물건을 수입할 때입니다. 물건을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할 때 여러분들 조금 얼마 수입 안 해요?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자가 엄청 많은 걸 수입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수입하는 상품을 일반적으로 어디서 실어서 와요? 배죠, 배. 비행기 비싸니까. 배에서 실어서 올 때 배가 막 침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 같은 걸 구입할 때 해상보험료 같은 거 들어요. 그런 거 다 부대비용이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사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회계 때부터 배웠던 게 뭐예요?
자산을 취득할 때 드는 돈은 부대 비용으로서 매입원가에 가산하라. 이건 똑같아요. 세물금도. 보험료라고 해서 혼돈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3번이 땡이죠? 4번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재고자산을 뭐 했대요? 일괄 구입했답니다. 맞아요? 그런데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제가 유형자산의 일괄 구입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유형자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재고자산이든 유형자산이든 보시면 제가 만약에 건물과 차량 운반고 두 가지의 자산을 한 번에 살 거예요. 원래 따로따로 사는 게 맞죠. 근데 그 판매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얘기한 게 야 건물 1억짜리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네. 건물 4억짜리고 차량 운반고가 1억짜리래요. 그럼 원래 따로따로 사면 얼마에 사야 돼요? 5억에 사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판매자가 그랬습니다. 오케이 너 이거 일괄 한 번에 구입하면 4억에 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일괄 구입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 많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핸드폰 살 때 뭐 인터넷 가입하면 좀 할인해 주는 거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저는 건물 살 생각도 있고 자동차 살 생각도 있으면 따로따로 사는 게 좋아요? 일괄 구입하는 게 좋아요? 일괄 구입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괄 구입했을 때 얼마 주고 산다고요? 4억 주고 사는 거 맞죠? 현금 4억이 이렇게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문인 게 뭐예요? 뭐뭐 사왔다고 지금? 건물이랑 또 이렇게 지금 사온 거 맞죠? 얘네를 얼마 잡을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사왔으면 4억, 1억 이렇게 잡으면 되지만 싸게 합쳐서 4억에 구입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싸게 지금 좀 싸게 사서 일괄 구입해서 4억에 구입한 거 맞죠? 근데 최소한 어떤 게 더 금액을 많이 잡혀야 될까요? 누가 봐도 건물이죠. 왜요? 건물이 따로 샀을 때 훨씬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해서 개별 재고자산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잡으면 돼요? 저 얼마 주고 샀다고요? 총? 4억 주고 샀죠? 근데 건물의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원래 따로 사면 4억, 촬영방문은 1억이죠? 그러면 건물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 4대 1, 4억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럼 건물 어떻게 잡으면 돼요? 건물 4억 곱하기 5분의 4. 촬영문 방문은 4억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요거를 공정가치 비율대로 안분해서 자산가액을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뭐 이런 것들 솔직히 막 읽지 마세요. 차라리 다른 거 보면서 틀린 거를 더 찾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괜히 머리 아프게 막 3번이 딱 봐도 틀렸다 하면 4번 괜히 읽지 말라 그랬잖아요. 괜히 막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4번도 맞는 거 맞죠? 되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그래서 저는 5번까지 중에 솔직히 4번 빼고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번은 솔직히 신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번, 2번, 3번, 5번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꼭 시험 때까지는 맞추게 하셔야 돼요. 맞추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재무회계는 그 다음에 원가 보죠. 저희가 싫어하는 원가. 6번 뭐래요? 다음 중 뭐래요?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거 물어봤죠? 이게 뭐예요? 직접 단계 상호잖아요. 맞아요? 직접 단계 상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직접 단계 상호.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조 부문에서 쓴 돈들을 제조 부문 장소에 넘기고 제조 부문 장소에 보세요. 이쪽으로 금액을 넘기죠. 그러면 이제 제조 부문 장소에 어떤 금액도 같이 집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같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이 금액이 커야 돼요? 이 금액이 커야 돼요? 이 금액이 커야 당연히. 이 금액이 여기로 다 넘어갔는데 이 금액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품 A.
A. 그리고 제품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봤을 때 이 계속 뭔가 쓴 돈을 계속 이런 식으로 넘기고 있죠. 이 쓴 돈은 어떤 쓴 돈을 넘기는 거예요? 어떤 금액에서 넘기는 거예요? 제조간접비라고요. 무조건 제조간접비입니다. 제조간접비. 됐어요? 직접 재료비 넘길 필요 없다고요. 왜요? A 제품에만 쓰는 돈인데 뭐하러 이렇게 넘겨서 집계를 해요? 어렵게. 근데 제조간접비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두 가지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돈. 그럼 이 보조부문 장소도 A 제품과 B 제품을 같이 만드는 장소고 제조부문이라는 장소도 같이 만드는 장소라고요. 그러면 여기 쓰는 돈들은 모두 다 뭐예요? A 제품과 B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는 곳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이런 배부라는 거 하는 거 모두 다 제조간접비입니다. 됐어요? 이거 제조간접비 중요합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끼리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다.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장소끼리는 배분을 안 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맞아요? 1번 지금 맞죠?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조간접비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조간접비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들어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풀기는 쉬워요. 그렇게 쉬운데 두 가지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고정제조간접비랑 변동제조간접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간접비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통으로 사용한 돈. 맞아요? 공통으로 사용한 돈 중에서 고정비 형태가 있고 변동비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정비 형태가 뭘까요? 공장 보험료 같은 거.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봐봐요. 공장이에요. 이 공장에서 A 제품과 B 제품을 같이 만들 거 아니에요. 공장 보험이 한 달에 얼마씩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A 제품에만 집어넣어요? B 제품만 집어넣어요? 둘 다 집어넣어야 돼요. 둘 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같이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공통사용금액이니까 제조간접비 맞죠? 이 제조간접비는 변해요? 매달 똑같아요? 보험료는 매달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고정 제조간접비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 같이 쓰는 것 중에서 제품을 만드는 수량에 따라서 변동되는 게 뭐 있을까요? 전기세 같은 거예요, 전기세. 공장 전기세 공과금 하나 날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전기세는 A 제품, B 제품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 쓴 돈일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생산량에 따라서 제조간접비가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분류하는 것 뿐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세무 2급 때까지 보조 부문에 쓴 돈들을 제조 쪽으로 넘겼죠. 넘기는 방법이 뭐 있었다고요? 3개 있었죠. 근데 저희 이거 넘길 때 이런 거 구분했나요? 안 했죠. 맨날 그냥 돈 체크하고 막 기준 체크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배분만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고정제조간접비랑 변동제조간접비 구분한 적 한 번도 없죠. 이런 방법을 뭐라 부르냐?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냥 들어만 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정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를 구분해서 풀라는 문제가 안 나온다고 세물급에서. 근데 이런 쓸데없는 단어들을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나요? 근데 고정이랑 변동이랑 구분해서 배분을 해라라고 하는 문제는 재건관리상고예요. 아시겠죠? 그럼 고정 제조 간접비랑 구분 안 한다. 고정 제조 간접비와 변동 제조 간접비를 구분을 하는 방법은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부른다고요. 뭔가 딱 봐도 구분한다는 게 이중으로 같이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 단일이 복잡할까요? 이중이 복잡할까요? 이중이 복잡하겠죠. 그 제조간접비가 얼마나 많은데 고정비 따로 변동비 따로 다 배분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2번 문제 보세요. 지문. 틀려요? 맞아요?
틀렸네요. 보조부분비를 변동비, 고정비를 구분 없이 하는 건 단일 배분율법이라고요. 이중이 아니라. 이해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단어가 언급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풀라고는 안 나온다고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중배분죠? 이거 안 들어봤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시험 때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3번, 4번 읽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요. 단계상으로는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3번 보세요. 단계배분법.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부 순서. 보면 단계배분법을 사용할 때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분비를 다른 보조부분비에 배부될 수 있다. 맞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단계배분법 풀 때 어떻게 했어요? 보조부분 누구부터 먼저 배부해라. 라고 하면 걔는 다른 보조부분 맞추고 배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세요. 잠깐만. 보시면 이거 왜 안 돼?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들 항상 문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조, 제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항상 장소가 몇 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었죠. 직접 배분법은 뭐예요? 제조 쪽에 직접 배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보조부분끼리 배부하나요? 안 하니까 아까 1번 지문은 맞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직접이고 단계는요. 항상 얘부터 배부하고 얘부터 해라. 이런 순서가 중요해진다고요. 왜요? 먼저 배부받은 순서가 누구예요? 얘죠. 1번. 얘는 누구한테 배부해요? 얘, 얘, 얘. 맞아요? 얘는요. 얘 1번한테 배부해야 돼요. 안 하고 얘한테 배부하는 거죠. 3번 지문도 맞는 얘기잖아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분비는 다른 보조부분에 배부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말로 꼬는 겁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됐어요? 근데 상호 배분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해봤었죠, 여러분들? 방정식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4번 질문도 맞잖아요. 보조부분 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맞는 얘기잖아요.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니까 서로 배분을 하고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2번 지문을 못 풀었다라고 해도 3번, 4번, 1번을 많이 들어봤던 거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근데 이제 2번 지문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답은 2번. 됐죠? 그 다음에 7번. 7번. 보면 여러분들 이거 어저께 제가 설명했죠? 항상 뭐부터 하라 했어요? 식부터 써라. 이거 식을 안 쓰면 이거 뭐 쓰지 막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부터 쓰는 거예요, 항상. 제가 배부 이런 거 나오면 식부터 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항상 제가 어저께 식 크게 몇 개 알려줬어요. 3개.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식을 쓰면 굉장히 쉬운데 머리로만 풀라고 하면 엄청 어려워져요. 아시겠죠? 항상 예정 배부율부터 쓰시고 예정 배부액을 쓰시고 배부 차이 이런 식으로 항상 쓰고 시작하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문제는 식 매울만 하다라고 했잖아요. 잘 나오니까. 아시겠죠? 말로 막 떠드는 문제보단 그래도 해결급 때부터 풀었던 원가 문제는 좀 맞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배부율 구하는 공식 예정 배부 기준 총액분의 예정이나 예상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조 간접비 총액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제품별 배부 기준 배부 차이는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다. 이게 크면 과대. 이런 식으로. 정말 식은 기계처럼 쓰시면 돼요. 정말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썼어요? 썼죠? 그럼 한번 봐보죠. 봤을 때 항상 여러분들 제가 계속 예정만 식을 쓰고 있죠.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얘는 거의 99% 알려줘요. 실제 발생액은 얼마라고 돼 있나요? 86만 원 썼어요 라고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86만 원이라는 얘기겠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얘가 예정 배부해 놓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배부 차익을 구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정 배부가 알려줬어요? 당연히 안 알려줬겠죠. 세무일급인데. 그럼 뭔가 예정 배부가 안 알려줬으니까 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구하려고 하는데 예정 배부율이라는 게 얼마인지 알려줬나요? 그것도 안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번에 식을 예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식을 안 써놓고 풀라고 하면 엄청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아시겠죠? 그럼 한번 해보죠. 얘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부 기준이 뭔데요, 근데? 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예상 배부 시간 몇 시간이래요? 1000시간이래요, 예상한 게. 여기가 1000시간이래요, 1000시간. 1000시간 했을 때 얼마 정도 쓴다고 예상했어요? 80만 원 쓴다면서요? 대입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시간당 1시간 돌렸을 때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눠버리면. 800원이라는 금액이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이거 식만 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원가는 식싸움이에요, 식. 수학처럼. 됐어요? 그럼 이제 얘가 구해졌네요. 얘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정 배분을 구하려면 실제 노무 시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 노무 시간 몇 시간 뛰었대요? 1050시간이나 걸렸대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1050시간 실제로 했구나. 실제로 1050시간의 근무를 했고 시간당 800원씩 돈이 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거 계산해서 곱해버리면 되겠죠. 84만 원. 여기가 84만 원이랍니다. 맞아요? 여기가 84만 원이에요. 84, 84. 이 문제 배부 차이 얼마 나요? 2만 원 나죠? 과대가 나요? 과소가 나요? 과소가 나는 거 맞아요? 정답은 그냥 1번이잖아요. 그래서 원가 식 외우는 거 저도 힘든 거 압니다. 저도 옛날에 식 외울 때 진짜 힘들었는데 최소한 회계일급 때부터 풀었던 문제의 식은 기억하자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시면 끝입니다. 됐어요? 원가를 의사결정에 관련하여 분류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라고 물어봤네요. 1번. 관련 원가란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말하며 비관련 원가란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를 말한다. 너무 맞는 표현이죠. 의사결정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냐 의사결정으로 줄일 수 없는 비용이냐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의사결정으로 줄일 수 없는 비용이 뭐 공장 화재보험료 같은 거죠. 공장 화재보험료는 여러분들 공장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법이에요. 공장 화재보험료를 만약에 들지 마라고 안 되죠. 그런 것들을 그냥 비관련 원가라고 부르는 거고 의사결정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뭐 있어요? 휴게실에 커피를 이제 싼 거 사놓자. 그런 것들이 관련 원가인 거예요. 1번 지문은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2번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대안을 선택하든지 회복할 수 없으므로 미래의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매물원가는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이미 발생한 금액이에요. 과거에 이미 쓴 돈이라고요. 과거에 이미 쓴 돈은 당연히 미래의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매물원가에 정확한 정의가 써 있는 거고요. 3번, 4번 둘 다 기회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기회비용이 뭔가 정답이 될 건데 기회비용은 뭐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내가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나머지 포기한 대체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기한 대체안들 중에서 가장 상실 금액이 큰 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고 있는데 2천에 팔지, 3천에 팔지, 4천에 팔지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들 2천에 팔 거예요? 3천에 팔 거예요? 4천에 팔 거예요? 당연히 비싼 돈을 팔아야 되니까 4천에 팔 거죠. 4천에 팔므로써 포기하는 선택안이 몇 개예요? 2천, 3천 두 개 맞아요? 그 중에서 금액이 큰 게 뭐예요? 3천. 이게 기회비용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한 대안 중 다른 대안들 중에서 뭔가 상실 금액이 좀 큰 금액이라고 했죠. 이 상실 금액 큰 금액인 기회비용을 장부에 적을까요? 적지 않을까요? 안 적겠죠. 결국 그냥 포기한 겁니다. 그걸 뭐하러 장부에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예요. 주석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가 맞는 겁니다. 장부에 뭐하러 적어놔요? 내가 이미 포기한 건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말. 됐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쉽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포기했는데 장부에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말. 그 다음에 9번 한산량 문제래요. 그죠? 한산량 문제. 한산량 문제인데 이 문제 평균법이래요? 선입이래요? 평균법이라고 나온 거 맞아요? 그렇죠? 평균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보죠. 완성품 한산량 문제가 나올 때는 당연히 제공품 지계정을 그리려고요. 제공품 지계정.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환산량이 어디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종합원가 계산 자체가 환산량 문제예요. 아시겠죠?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환산량을 해라,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요거 적으면 되네요. 기초 300개. 완성도 40%. 수입원가 나와 있고 45,000원. 그냥 그대로 옮겨 적고 있습니다. 완성품 수량 700개. 기말 수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완성된 거 몇 개 있다고요, 여러분들? 700개 있죠. 맞아요? 미완성된 거 몇 개 있어요? 200개 있죠. 최소한 완성된 게 700개고 못 만든 게 200개면 총 투입되어 있는 게 900개야지 맞는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올해 투입한 착수 수량이 안 나왔죠. 왜 안 나왔겠어요? 필요 없으니까 안 나온 거야. 아시겠죠? 전혀 필요가 없다고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그냥 짐작을 해보면 투입 수량은 600개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300개, 600개, 총 900개가 완성됐거나 기말로 남아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뭐 굳이 수량이 안 써 있는 건 별 필요 없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봐보죠. 봤을 때 이 문제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는 이유를 알아야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그럼 봤을 때 지금 기말 제공품이 몇 개 있어요? 200개 나와 있죠. 아직 못 만든 게 기계장치 200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맞아요? 제가 기말 제공품을 얘기한 이유가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을 물어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기말 제공품에 여러분들 200개라고 써 있는데 원가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잖아요. 원가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맞아요? 그러면 수량은 200개지만 도대체 200개는 결국에 얼마 쓴 건데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200개 도대체 얼마 쓴 건데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총 쓴 돈이 얼마예요? 총 쓴 돈 얼마예요? 이잖아요. 맞아요? 4만 5천 원이랑 65만 5천 원 어치 돈을 써가지고 제공품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총 쓴 돈이 얼마죠? 그러면 요거 70만 원인 거 맞아요? 그럼 최소한 이 금액 두 개 합쳐도 70만 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쵸?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려놓으면 여기도 70이니까 여기도 7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70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70만 원 썼죠? 이 70만 원을 700개랑 200개 비율로 나눠서 잡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70만 원을 쓰긴 썼는데 완성된 거 700개고 못 만든 게 200개면 원래 700대 200으로 나눠서 그냥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아까 공정가치 비율처럼.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얘는 완성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얘보다는 돈을 더 많이 썼을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같은 200개라고 가정을 해도 얘는 완성도가 100%잖아요. 그럼 최소한 얘는 기계장치라고 가정했을 때 기말 200개는 여기서 지금 끝난 상황이지만 완성된 200개는 여기를 지금 통과를 한 시점이라고요. 그럼 같은 돈을 썼을까? 200개여도? 아니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래서 환산량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금액으로 하면 여기 자리가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리죠. 여기는요, 금액으로 하면 그냥 기말 제공품 원가 자리잖아요. 이 원가 금액을 장부에 쓰기 위해서 이런 환산량이라는 걸 먼저 구해야 돼요. 환산량을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같은 200개여도 분명히 여기에 뭔가 투입된 돈이 더 클 거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개 완성도 몇 프로예요? 50%인 거를 완성 수량으로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200개를 완성도 50%인데 이거를 완성 수량으로 환산하면 몇 개 나와요? 100개가 나오잖아요. 쉽게 해서 이런 거라고요. 만약에 4개라고 치면 이게 완성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4개가 기말이라고 할게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완성도가 5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0%씩, 50%, 50% 시점, 50%, 50%. 얘는 몇 프로예요? 100%겠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얘네들을 만들기 위해서 총 얼마 썼냐면 6만 원을 썼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얘네들을 만들기 6만 원 썼어요, 여러분들 올해. 됐어요? 6만 원 썼는데 요거를 4대 4 비율로 3만 원, 3만 원 잡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에 돈을 더 썼을 거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뭔가 4대 4 반반으로 뭔가 나눠서 계산하기 조금 오류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말 수량 4개를 이렇게 완성 수량으로 한번 환산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금액을 딱딱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4개 완성도 50%죠. 얘를 완성 수량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 50%, 50%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채우면 완성 수량이 2개가 나오잖아요. 이걸 진짜로 붓는다는 게 아니라 환산이라는 거 한번 해보는 거라고요. 금액을 배분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면 얘는 완성 수량 4개죠. 얘는 완성 수량으로 환산하니까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금액을 6만 원을 배분할 때 얼마 배분하는 게 맞아요? 4만 원, 2만 원.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액 배분을 먼저 해야 돼요? 환산 수량을 먼저 잡아야 돼요? 환산 수량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환산량을 알아야 올바르게 딱 얼마 배분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산 수량은. 그러면 지금 기말 수량이 몇 개 있다고요? 문제에서 200개 있죠. 이거 막 이거 저 네모카처럼 그릴 거예요. 200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산 수량을 계산할 때 물량 곱하기 완성도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매번 그릴 건 아니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해보죠. 얘 환산 수량 환산해 보니까 몇 개 나와요? 100개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70만 원 쓴 돈을 700개들 100개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한산형 문제가 세무 2급 때까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만 알면 쉬운 문제예요. 논리만 알면. 그러니까 최소한 환산량을 왜 구하는지는 알고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해보죠. 70만 원을 써서 몇 개 만들었다고요? 800개. 환산수량까지 합쳐서. 맞아요? 여기서 700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얘한테만 뿌리는 거잖아요. 얘한테 뿌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하나당 단위당 원가라고 쓸게요. 하나당 얼마짜리 여기 계산하면 70만 원 나누기 875원 아니에요. 875원. 875원. 맞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당 875원인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기말제곱 보면 875원 구했지 하나당. 하나 만들 때 875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875원 곱하기 몇 개를 해야지 기말이 나와요? 100개라고요. 100개. 여기서 200개 하면 또 오류나죠. 한 개 완성할 때 875원 정도 든다고 구한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정답 얼마예요? 3번이네요, 그냥. 논리만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환산량.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11번도 세모 치세요, 세모. 11번 세모. 이론 문제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잘 봐보세요. 그냥 의미만 알려드릴게요. 의미만. 이것도 솔직히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이유가 퍼센트 나와 있고 개월수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선 최소한 이런 게 뭔지는 아시라고요. 보세요. 회사가 수익이 있죠. 그럼 뭐도 있어요? 비용도 있는 거 맞아요? 이거에서 빼면 뭐 나와요? 순이익이 나오죠. 순이익 가지고 뭐예요? 배당하죠. 지금 배당 얘기니까. 맞아요? 그러면 저 배당을 누구한테 할 거냐면 현금 배당한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현금 배당. A 회사한테 현금 배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나요? A 회사한테 현금 배당할 겁니다. 그러면 현금 배당을 이렇게 뭐 1,000만 원 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1,000만 원 가정을 하면 A 회사한테 1,000만 원 줄 때 뭐 떼야 돼요? 세금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원천세 떼야죠. 원천세를 이렇게 뗄 거 아니에요. 원천세 떼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14%입니다. 아시가 뭐 140만 원 정도 떼겠죠. 지방세 빼면. 근데 뭐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떤 얘기인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을 뗐죠. 이 세금을 떼면 이 세금은 여러분들 우리 회사는 누구한테 내요? 누구한테 낸다고요? 국가한테 내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을 국가한테 납부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오류가 뭐냐?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뭐 내요? 이것도. 무슨 세금 내요?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낸 수익 가지고 배당금을 주는데 세금을 또 낸다. 이거 자체가 이중과세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회사가 세금 떼가죠. 근데 국가가 정해놨어요. 야, 월급 받아서 세금 떼가는데 너 이거 부모님 용돈 들여도 세금 떼서 또 내. 이중과세 맞잖아요. 분명히 세금 낸 돈 가지고 주는 건데.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세금 내고 여기서도 세금 내니까 이중과세 되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수입배당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입배당금. 됐나요? 배당금으로 벌었다는 뜻이에요. 배당금으로 벌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원천세를 안 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만약에 그러면 회사는 우선 이 A 회사는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얘는 배당금 받는 거죠. 얘는 개조가 뭐 잡아요?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배당금 수익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또 뭐 내는 거예요? 이 회사는. 또 법인세를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중과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A 회사가 수익자 맞죠? 이 수익을 입금 불산입으로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이중과세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세금 낸 순이익 가지고 돈을 주는 건데 여기서 세금을 또 내라. 이중과세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배당금 수익을 잡으면 요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정 뭐 하라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희 법인세 실기 문제부터 나온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입금 불산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이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지금 이 얘기한 거잖아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한테 받은 수입 배당금 얘기하는 거 맞죠? 입금 불산의 규정이 적용된다. 맞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오면 이 문제랑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잠깐 넘길게요. 3번부터 볼게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입금불산의 규정에 적용한대 안 한대요? 안 한다고 돼 있죠. 요거도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법인한테 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여러분들 외국 기업한테 받는 거죠. 외국 기업이 원천세 떼가죠. 맞죠? 외국한테 세금 냈죠. 근데 저희 내국법인은 항상 외국에서 벌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만 그 돈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제가 내국법인은 무제한 납세 의무자다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법인세 총설할 때. 맞아요? 근데 외국한테 세금 냈지만 그 배당금을 우리 회사는 수익을 잡고 세금을 또 내야 되죠. 이중과세 말씀드리는 거 맞죠? 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뭐 해준다고 했어요?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요. 굳이 입금부산이 잘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국한테 세금 낸 거 빼줄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거 기억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우리나라 기업한테 받으면 입금부산이. 외국한테 받으면 그냥 냅두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1번, 3번은 맞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배당 기준일이라고 돼 있죠. 배당 기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주식 같은 걸 할 때 기준일이 있고 결의일이 있고 지급일이 있어요. 근데 결의일이랑 지급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기준일을 안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마다 기준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12월 30일이라고 정한다고 쓸게요. 우리 회사는 배당 기준이 요거예요. 이건 뭐냐면 12월 31일 이전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구입한 회사한테만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월 1일 날 주식을 구입하면 기준일 전이어 넘었어요. 넘었죠? 그러면 이 회사한테는 배당금 안 주는 거예요. 근데 12월 30일 날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 사갔습니다. 기준일 전이죠. 이 회사한테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배당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받으려면 기준일 전에 주식을 구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구입하면 내년 배당금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올해 거 못 받는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것들 수쓰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월 30일 전날에 딱 샀다가 배당금 받고 이런 얘기인데 4번 문제가 배당 기준일 전 몇 개월 이내래요? 4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금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로부터 4개월 전이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주식 산 지가. 맞아요? 주식 산 지 얼마 안 됐으면 그 배당금은 입금불산의 규정에 적용을 안 한다.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했었죠. 이런 얘기는 수익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불산의 규정이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배당 기준일부터 산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중과세 내라고 해요. 그냥. 갖고 있는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3개월이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3개월이요. 3개월. 4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는요. 회사는 입금 불산의 규정에 걸리면 좋죠. 그렇죠? 수익에 대해서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입금 불산이 되면 좋은 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감 조정인데.
그럼 저 입금불산의 규정에 걸리려면 최소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기준일 3개월 전에 사야 된다고요. 그래야 배당금 받는 게 입금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기준일이 이 회사는 12월 30일이에요. 저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살 겁니다. 3개월 전이면 언제예요? 11월, 10월, 한 9월이라고 할게요. 9월. 되나요? 9월 말일자. 그러면 9월 30일이 3개월이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8월 1일에 샀다. 뭐 기준일 3개월 전에 산 거 맞죠? 이러면 이때 받을 때 배당금은 입금불산의 규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인 3개월 안에 산 거면 얼마 산지 안 됐잖아요. 이러면 그냥 제 이중과세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 좀 돼야 된다. 그래야 입금불산이 해줄게. 이런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숫자 장난이라고 숫자 장난.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준일 전 3개월 이내라고 꼭 기억을 하세요. 3개월,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사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거죠. 3개월 이내에 사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3개월 이전에 주식을 구입을 해야죠. 입금불산의 규정에 걸리고 싶으면.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2번 보세요. 2번. 이거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2번을 제가 나중에 본 이유가 2번도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만약에 수입배당과 입금불산의 규정 문제가 나오면 제 생각에는 2번 문제 가지고 장난칠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는 말하는 거예요. 2번이 숫자 장난치기 좋거든요. 지금 출자 비율이 나와 있는데 무슨 법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출자 비율 따질 때 상장 법인 꼭 써놔야 됩니다. 대학교 때 이거 외웠어요, 여러분들. 비상장 법인. 출자 비율 30%, 50%, 30%. 100%, 100%. 이거는 입금 불산임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상장법인 회사의 출자 비율이 30%인 때는 입금 불산임률이 30%. 비상장법인의 출자 비율이 50%일 때는 입금 불산임률이 30%.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353, 100, 100, 100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 거예요. 그러면 요 출자 비율이 30%부터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할게요. 요 사이. 여기는 30%부터 100% 이하고 거고 여기는 50%부터 100% 이하겠죠. 사이니까 이때는 입금불산임률이 50%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353, 100, 100, 100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353, 100, 100, 100 숫자 장난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2번 문제 맞아 틀려요? 맞죠? 비상장법인의 출자 비율이 50% 미만일 때는 입금불산임률이 30%가 적용된다. 맞는 편이잖아요. 이거를 실무 가서 쓸 일 없어요. 그러니까 3, 5, 3, 100, 100, 100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의 규정이 나오면 이 퍼센테이지 가지고 시비 엄청 많이 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 5, 3, 100, 100, 100 이렇게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거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요 12건의 이론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답은 4번이겠죠? 4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니까 정답은 4번. 그래서 장난칠 게 2번과 4번밖에 없어요. 1번, 3번은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4번밖에 장난칠 게 없으니까 2번, 4번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 아이고, 소득 법인세법 요거 깔끔하게 나왔네요. 이거 많이 연습했잖아요. 송금불산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송금불산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선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1번, 선금으로 인정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한테는 엽이나 교육훈련비 쓸 수 있죠. 근데 지배주주한테 쓸 일 있나요? 없잖아요. 송금불사님이겠네, 1번은. 맞아요? 지배주주는 우리 회사의 상근 임원도 아닌데 여러분들 걔네한테 교통비를 왜 줘요? 이상하잖아요. 1번 송금불사님 맞죠? 2번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유지비. 당연히 송금불사님이죠. 맞아요? 대표이사 별장 수선비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송금불사님 맞죠? 1번, 2번은 송금불사님이니까 정답 될 수 없습니다.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3번. 출자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 유지 관리비. 출자 임원한테 여러분들 사택 유지 관리비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생각해보면 출자 임원이 집을 갖고 있는데 그거 유지비를 왜 회사 돈으로 써줘요?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3번도 송금불사님이 맞고 4번이 정답이겠네요. 뭐래요? 파손, 부패대, 재고자산의 감액 손실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저랑 배웠던 평가 손실입니다. 저가법. 여러분 진짜 이거 손해본 게 아닙니다. 파손, 부패됐다는 것 자체가 시가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생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선. 됐나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풀었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얘기 똑같이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고요. 4번이 맞는 얘기겠죠. 송금불산의 규정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3번. 총 수익 금액으로 보는 게 뭐냐? 소득세법상 이거는 맞춰야죠. 총 수익 금액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죠. 수익 금액이라는 게 수익이에요. 수익 그냥. 세금을 내라는 거잖아요.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 회사가 이득 본 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총 수익 금액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뭐예요? 세법에서 배웠던 소득, 그냥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맞아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뭐냐요? 거꾸로 보죠. 4번부터. 자산수중이 수익 맞죠? 근데 사업과 뭐래요? 무관하답니다. 수익으로 봐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김밥 천국을 운영하는데 친척이 저희 집에 쓸 컴퓨터를 공짜로 줬대요. 그거 수익 잡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4번은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않겠죠. 됐나요? 근데 이런 거 산입합니다. 김밥 천국을 운영하는데 김밥 천국에 쓸 책상을 공짜로 받았다. 그건 수익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업과 무관하니 틀린 거예요. 자산수중 이익은 맞아요. 사업과 관련 있으면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건 맞지만 사업과 무관하게 집에서 그냥 공짜로 쓸 거 받은 거는 수익으로 잡을 필요는 없겠죠. 솔직히 수익으로 잡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에서 확인을 못하니까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4번은 땡. 3번.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금액. 수익 금액 잡아야 안 잡아요? 최소한 우리 회사가 이득 본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왜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혼돈 오기 위해서. 이게 부가세법 문제다. 그러면 3번은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소득세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뭐 받았대요? 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2번이 맞겠네요. 수익금액. 맞아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겠죠. 1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소득세 연말정산할 때 맨날 얘기했지만 결정세액은 최대 금액이 빵원이라고 그랬죠. 결정세액이 빵원이면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환급된다고 했죠. 기납부세액은 꽁돈이에요? 내가 냈던 거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냈던 거 돌려받는데 왜 수익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러면 정답은 2번밖에 없겠죠. 쓸만한 게. 됐어요? 의미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말정산을 할 때 아싸 세금 환급받았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냈던 거 돌려받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 장려금. 14번. 아니, 요거는 풀어야죠. 신용카드, 뭐, 특별세액공제 이런 거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1번부터 보죠. 중복 적용 여부가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중복공제 되는 게 뭐 있어요? 세 가지 있죠. 뭐 있어요? 의료비. 맞아요? 그거부터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중복공제 의료비, 또, 중고생, 교복구입비. 그리고 위치와 가동, 학원비. 이 세 개라고요. 중복공제 되는 게. 문제에서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맞아요? 최소 중복 적용되는 게 뭔지는 알아야 틀린 건 알겠죠. 첫 번째, 뭐 썼대요? 의료비 썼죠? 중복공제 되죠? 오른쪽 둘 다 가능 써 있으면 맞는 얘기겠죠, 그냥. 중복공제가 뭐예요? 2번 빼줄게. 이런 거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2번, 뭐래요? 뭐 썼대요, 2번? 월세 썼죠, 월세. 제가 방금 중복공제 3개 중에 월세가 있나요? 없으니까 하나만 가능이라고 써있으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신용카드, 여기 특별세액공제 쪽에 월세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뭐 가능 하나만 써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보험료 있죠? 보험료 3개 중에 보험료 쓴 거 있어요? 없죠? 그러면 또 하나만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안 된다. 됐어요? 네 번째 뭐 썼대요? 교복구입비 중복되죠? 둘 다 가능이라고 써있어야 된다고요. 네, 신용카드 뭐래요? 불가. 그럼 정답 4번이네요, 그냥. 이건 연말정산 때 많이 풀어본 내용이니까 요거 정도는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맞춰주시고 이 문제를 맞추기보다는 다시 한번 중복공제되는 3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5번 뭐 물어봤어요? 과세 대상 물어봤죠. 과세 대상. 이거 중요합니다. 우선 세금을 부가세를 뭔가 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1번 뭐가 돼 있어요? 상가, 부수토지의 임대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수토지라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상가만 있는 그냥 상가가 있고 상가 안에 뭐가 딸려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게 딸려 있는 상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얘가 월세가 비싸요? 얘가 월세가 비싸요? 얘가 당연히 비쌀 거 아니에요. 상가의 월세는 반드시 부가세가 거래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제가 주거용으로 만약에 집을 구한다. 집도 월세가 있죠. 그거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주택은 면세예요. 월세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부가세 절대 안 냅니다. 임대사업자가 부가세 내세하면 안 돼요. 상가를 빌렸을 때가 부가세 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그냥 1번이 정답이에요. 됐어요? 상가 부수토지 같은 건 여러분들 상가 월세 따로 부수토지 월세 따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고요. 합쳐서 낼 거 아니에요, 월세를. 당연히 부가세 거래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꿀이네요. 그거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뭐 양도세 이런 거 내겠죠. 부가세만 안 낸다고요. 부가세만. 아시겠죠? 어떤 경우도 돈을 벌면 무조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부가세만 물어봤으니까. 아시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됐어요? 다른 것들은 면세니까 다른 것들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91입니다.